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지경 세상. 이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좀 더 친밀하고 생생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인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법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전병덕 변호사님께서 이 첫 방송에 임하시는 이 각오까지 포부를 나타내 주셨는데요.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을 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 오면 잠기는 우리 집 밭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폭행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됐습니다. 도주거리가 짧으면 뺑소니가 아니다? 신분증 도용으로 생긴 빚 내가 갚아야 할까요? 제목만 봐도 정말 좀 흥미진진한 사연들이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한 상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인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 현장 상담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산의 소유주신데요. 시와 어떤 무단 도로 사용, 무단 올레길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평화로워 보이는 선산이 나도 모르는 사이 산책로가 됐다? 가족의 공간이 공공장소로 바뀌게 된 기막힌 사연.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에서 왔어요. 네. 여기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지금 길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양옆에 산이 다 저희 이제 그 선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길도 저희 이제 선산에 연결돼 있는 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길이 예전부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던 그 작은 길이었는데 점차 이제 길이 좀 이렇게 넓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네. 그리고 이 길이 이제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요. 지금 선생님 땅이 여기서부터 네, 여기 다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다 이어져 있고, 네. 그럼 여기 작은 길이 나 있었었나요? 사람만 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다니는 아주 길. 조금 있었어요. 작게. 그게 언제부터
그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여기 산소를 왔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렇게 길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았고 네. 마을이 이제 이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이 일대 자체가 개발되기 전이라 아주 외지였던 거죠. 여기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통행이 없었습니다. 그 어쨌든 저쪽 마을 분들이 어쨌든 길을 그래도 소소하게 다니시던 길이다. 네, 네. 조금씩 아마 길었는데. 그랬던 걸로 이제 어.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 폭이 넓어진 지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넓어졌을까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뭐 계속 여기 땅들이 지형이 많이 모습들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면서 여기 땅이 점차적으로 이제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공사 차량도 다녔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사람만 다닐 수 있던 길이 차도 다닐 정도로 커진 기막힌 상황.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작년 초에 이 선산에 왔다가 보니까 여기가 시에서 조성하는 무슨 그 네. 둘레길 같은 네. 코스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상담자의 민원 제기로 산책로 편말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해당 시의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산책로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예요? 이렇게 파여졌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작년 7월. 작년 7월. 네, 그때 와서 봤을 때 파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네. 작은 길. 네. 이 길을 시청에서 조성한 네. 무슨 둘레길 같은 둘레길 같은. 네, 그런 코스로 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황당 고개. 네. 이게 이 고개예요. 그럼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온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거를 발견한 게 작년 초에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요거 이 지형을 보고 추정을 해보면 네. 좀 깎은 것 같거든요. 여기도 네. 수거지 나와서 네.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 네. 여기는 그대로 있었고 네.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른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시점은 잘 모르시지만 네. 작년 7월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작년 초에 작년 초에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월경에 이제 시청 관계자들을 이곳에서 이제 만났죠. 만났어요. 근데 만나게 된 배경은 시청 관계자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렇게 여기를 누가 깠는지는 땅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 자기 모른대요? 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선산에 이제 왔더니 이 편말이 있는 거예요. 네. 성황당 고개라는 이런 안내문이 여기에 딱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길 옆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이게 이 발견한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그거는 한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네, 한 2년 됐어요. 그럼 이 편말은 어디에 위치돼 있는 그것도 거예요? 여기 요 길 여기 세워져 있었는데 뛰어갔어요? 항의하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그 고개 네. 고개 안내문이 여기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시에서 갖다 놓은 의자들 네. 의자가 여기 이제 있었어요. 벤치가 잠깐만, 둘레길의 초입이 여기예요? 그러면? 아니 계속 이제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이어져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남해 선산에다가 이렇게 일반인들 무슨 산책 코스를 만들면 어떡하냐, 사람들을 모아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정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이 길하고 이거 다 수용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다. 당장 그럼 편말 떼라. 그래서 이제 편말을 떼게 된 거예요. 편말은 사라졌지만 상담자와 시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박민성 변호사가 이 길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사 예. 시청에서 이걸 누가 깎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네. 이 해당 시청 관계자분들이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혹시 주위에 수소문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깎고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예. 혹시 여기 마을 주민들 뭐 혹시 얘기해 보시거나 이 주변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예, 않았어요? 예. 이게 언제쯤 어디서 누가 이렇게 깎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점 문제가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낙엽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양쪽을 이렇게 깎은 것 같거든요. 예. 깎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네. 여기 마을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나가면 마을이에요. 마을이죠. 이 마을도 개발돼요?
아니요, 개발 안 돼. 그러면 이 마을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많아요. 예, 예. 이렇게 좀 막- 길이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또 도로로 나가는 네, 길이 네. 있죠. 저쪽에서 나가는 길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이쪽 길로 가려면 이제 저쪽 길은 이제 조금 돌아서 가고 마을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길로 바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네. 저쪽에 분양이 만약에 택지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라든지 뭐 들어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길도 이용하겠네. 그렇죠. 많이들 이용하고. 그죠? 예. 여기 도로로 만약에 지정될 수도 있고 도로 그래서 분할돼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아직 계획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쨌든 이거 깎고 한 게 시점이 언제고 예,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둘레길 지정보다는 네, 네, 어쨌든 이게 원래 상태에서 길이 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도 지름길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부분들인데 네. 이렇게 도로처럼 넓어서 네. 사람들이 차량도 왔다 갔다 네. 하고 하는 네. 시점이 언제이고 네, 또 누가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관계로 확인을 해서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사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선산을 임의로 깎은 듯한 공사 흔적. 아직도 팽팽한 시와의 갈등. 박민성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볼 텐데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희 집이 한옥집이거든요. 네. 근데 아래턱, 우턱하고 높이가 한 2m 이상이 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집이 있고 위에는 밭인데, 밭이 있어요. 예, 위에는 밭인데 네. 거실이고요. 농사도 안 지어가지고 휴경지를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비만 오면은 그 물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한옥집을 그냥 덮쳐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위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모타를 뽑아내고 제가 막 박적으로 퍼내고 그런 현상을 좀 겪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기는 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형적으로 조금 아랫집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위에 이제 밭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만 많이 오면 이게 물이 다 흘러내려서 이제 침수 피해를 입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전병덕 변호사님께서 자리해 주셨거든요. 편안하게 좀 상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위층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밭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붕에 물이 넘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붕이 아니라 밑에 네. 바닥으로 이제 흘러내려오죠. 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동안에 윗집 분한테 좀 이런 사정들을 얘기하셔 보셨나요? 이제 허지는 안 했는데요. 작년에부터 이제 온난화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한 군데서 쏟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많이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막 위에서부터 비가 오니까 막 밑으로 다 그냥 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높은 데서 낮은 데 찾아오잖아요. 네,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거 펌프로 품어내고 물을 막 제가 바가지로 퍼내고 왜 그러냐면 한옥집은 나무라 네, 네, 네. 물에다 버리면 석가래 같은 게 다 기둥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예, 그러겠네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혼났어요. 그 물 퍼내느라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신데 예, 일단은 뭐 작년부터 굉장히 침수 피해가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좀 어떤 사항을 중심적으로 사실 그 집에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네. 뭔가 얘기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윗집 소유의 그 밭에서 그 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제 타인한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 밭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그 소유물로 인해서 제3자한테 손해가 발생시키면 안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이나 소유물로 인해서 그것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뭐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는 이웃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 파티 소유자가 책임을 지기 맞는 거, 법적 책임을 지기 맞는 것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파티 소유자분이 홍수나 장마에 대비해서 물길을 뭐 이렇게 잘 튼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범람되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선생님께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왜 네. 그러냐면 변호사님 네네. 지금 그 사람이 객지 사람인데 밥만 사놓고 농사를 안 지니까 풀도 막 수북하고 예예. 우리 집 바로 밑에는 이제 집이니까 위에는 바로 대가 또 자라가지고 대입사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작년에 혼나가지고 네네. 그 땅이 어디 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측량을 해봐야 하는데 네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측량 내 돈 주고 하고 뭐도 경축을 쌓려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턱에서 해주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예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상담 한번 해보려고 예예.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일단은 밭의 소유주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서로 통화를 하시든지 간에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불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만나서 서로 잘 타협을 해보셔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떠나서 이 건은 기본적으로 땅과 땅, 인접 토지 소유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에 보면은 우리 민법 237조에 보면은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접하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윗집에 있는 그 밭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길을 놔주면 간단한데 물길을 놔주지 않은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임의로 담을 설치해가지고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네네.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이제 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좀 보다 손쉬운 방법들이 있다면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손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위해서는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해서 서로 간에 서로 합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걸 미리 내용 증명이나 만나서 얘기하신 다음에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소송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할 텐데 그 요건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의법해야 되고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다 충분한 것 같은데 손해액이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서로 만나서 잘 타협하시고 또 소를 제기할 때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궁금하신 점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아니 그 변호사님 네네네. 그러면은 네네. 이것이 네. 경축을 쌓았는데 보강토를 쌓았는데 뭐 200만 원으로 이게 쌓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겠죠. 예, 네.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꿔준 사람이 선뜻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예 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도 저는 모르고 가지. 이제 네네. 등기부등본 띄어보면 이제 주소지는 나오겠죠.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애지간하면 제 손으로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왜 하시죠. 그러냐면 경객 진양하면 그 집 땅을 제가 또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네네네. 그렇죠. 남의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는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 만나서 그동안에 손해 입은 부분을 대략 산정하신 다음에 그 땅을 매입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땅을 팔으라고도 안 판대요. 안 판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손해배상 사항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지금 네네. 내가 뭐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없고 물이 흘러와가지고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탈을 품어내고 바가지를 퍼내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별로 뭐 큰 거시기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물을 못 내려오게끔 네네. 하려면 자기가 보강토를 싸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해야죠. 아니에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담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그걸 공동 비용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네네,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 소유주가 난 이 비용 부담 못하겠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걸 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 주신 상담자분도 너무 이제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이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손해배상 가능하고 내가 담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좀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예, 예, 예. 네. 제가 침량을 해가지고 외로 보강토를 싼다 했지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제 땅에다 쌓으면은 제가 평생 그 관리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턱에서 그것을 쌓아주기 때문에 우턱 땅에다 쌓아야만이 준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보강토를 쌓을 경우 우턱 자기 땅에다 쌓아야 하는가 내 땅에다가 쌓아야 하는가. 그 이제 뭐 그 부분은 사실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은.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 땅에다가 이제 그거를 쌓는 담이라는 거는 경계선에 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래턱 위턱이 되면은 위턱에 쌓을 때는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내 땅에다가 쌓는 거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내가 추후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예,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담을 쌓아서 조금 앞으로의 피해를 막아보는 그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정말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상담자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사안들은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웃 간 분쟁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이제 서로 감정이 악화될 수 있고, 껄끄럽죠. 예. 다행히 이분이 뭐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소송하는 데는 뭐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다만 이제 손해배상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어렵죠. 있습니다.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침수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정의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네.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피해 입은 그 피해에 대한 액수 산정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부디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난 9월 20일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근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근처 주민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분은 그냥 지나치셨고 바로 앞에서 영업 중이던 치킨집에 들어가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바로 치킨집에서 나왔는데 이 가해자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들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난 뒤에 파출소에서 경찰관 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상황 설명을 하던 중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저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제가 먼저 침을 뱉고 폭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변을 했지만 경찰관 분들은 쌍방폭행으로 접수를 했고 경찰서에서 잘 판별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치킨집에 CCTV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 형사가 없다고 또 전화를 받지 않더니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0월이 됐고 계속해서 경찰 측에서는 담당 형사가 없으니 조사를 미룬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한 달 반이 지나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경찰로부터 CCTV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12월 16일에 검찰 송치, 또 12월 18일에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됐고 23일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바로 증거 불충분이 이유에서였는데요. 3개월 넘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끝끝내 피의자로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 가해자가 이 경찰서에 인맥이 있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매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 정말 힘듭니다라는 사연이 접수가 된대요. 정말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도 내가 같이 피의자가 된 상황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가해자가 매우 어떤 보면 이제 교묘하게 이제 어떤 증거, 그러니까 폭행의 증거를 이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 같다라는 마음이 저희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네네네. 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나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나도 같이 폭행을 한 것처럼 이게 쌍방 폭행으로 접수가 네네. 돼서 실제로 이제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찰이 출두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도 명확한 입증이 안 되면은 일단 경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일단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그렇죠. 거의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일방적 폭행이 있는지를 따져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기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내가 쌍방 폭행으로 접수했느냐 이해 안 갈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은 그렇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셔야 할 부분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인지 같이 뭔가 정당방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이 뒤엉키게 된 것인지 정말로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 이걸 참 구분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고 판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불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게 검찰 항고, 그렇죠. 결정이나 명령,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결정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는 항고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단계가 검찰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다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항고 기간이 있어서 항고 계약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항소 계약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날짜가 언제라고 연말 12월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2월 23일이라고 말씀을 만약에 해주셨네요. 항고 그 원처분 결정,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한다면은 30일 내니까 1월 지금이 2월이죠. 그렇죠. 항고 기간은 도과했다고 봐야 되는 네. 사안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항고 기간을 검찰 항고 기간을 도과해서 항고장을 접수하면은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항고 기각 결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그 법을 보면은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 기간 도과했다 하더라도 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상으로 볼 때는 30일 도관 같습니다. 네. 같은데 그래서 이 사안에서 해법은 뭐냐면은 새로운 증거,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그거를 수집하셔가지고 그거를 검찰에다가 항고한 그 검찰 그 담당에다가 그거를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는 지났지만은 한번 다퉈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좀 종종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변호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저 사람의 혐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사건, 이 사건을 제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골목, 어두운 골목에 데리고 가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없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CCTV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맞은 거 있고 상해 진단서는 제출됐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수 없는 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뭔가 결과가 났겠지만은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까 그냥 불기 증거불충분으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셔서 항고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 새로운 증거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서는 지금 그 폭행한 가해자가 이제 불기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방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 내가 당신이 나를 때렸는데 이거 진짜 당신 혐의 없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한번 만나서 유도신문을 해서 한번 자백성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시 상황 이제 맞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치킨집 가게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목격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알 수 폭행 있어요. 현장까지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아서 왔고 또 경찰 출석했을 때 가해자가 경찰에서 저 사람이 먼저 날 때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련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서를 하나 받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항고 기간은 도과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목격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 접수도 기다리겠습니다. 상담 내용 접수 후에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네. 약간 뭐 살 게 있어서 그 차를 잠깐 정차를 해놓고 네. 이제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건 사오라고 시킨 사이에 뒤에 오던 차가 제 차를 치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제가 잡았는데 이제 잡았는데 제가 이제 빵빵빵 이제 클렉션 막 울리고 했죠. 그래서 그 차를 세웠어요. 세웠더니 네. 그분이 왜 자기를 쫓아오냐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네. 자기는 부딪힌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했어요. 네. 처음에. 왜냐면 차 사고가 나고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이분이 도망을 가고 이제 도망가는데 잡았는데 뺑소니가 아닌데 뺑소니라고 신고를 했다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음주 차량이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분이 음주운전인데 이제 네. 완전 만취 상태라서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가 되셨거든요. 네. 면허 취소 나오자마자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친년 뭐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길 한복판에서 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모욕죄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음주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 신고가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게 거리가 짧아서 진짜 뺑소니가 안 되는 건지 그 거리가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가다 섰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사고는 사이드 미러끼리의 사고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쪽 사이드 미러가 접힐 정도로 제 차에 가격이 온 거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모욕죄가 진짜 해당이 안 되는지 모욕죄 신고가 안 된다고 접수 자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일단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정차 중에 이 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 차량은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이제 욕설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것은 뭔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차를 사고를 내놓고 한 200m 정도를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이게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궁금증이 가장 주요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제 옆에 전병덕 변호사님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한번 상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많이 억울하신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모욕죄라는 거는 우리 형법에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 모욕이라는 네.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인격적인 어떤 그 폄하하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비속어를 섞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 있는 공간에서 욕을 했다면은 네. 이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성립하는 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모욕죄는 성립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러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차량이 한 200m 정도 움직였다라고 네네.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뺑소니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근거 규정이 도로교통법상의 54조, 148조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사고 예, 미조치로. 예. 사고 발생 후에 미주치.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를 발생하고 대물 사고나 대인 사고를 내고 나서 현장을 벗어난 경우, 이런 경우 전형적 뺑소니라 보는 건데 지금 이제 보통 사람을 치고 사람을 쳤다, 사람을 치고 사상을 이렇게 하고 나서 도주한 경우는 특정 범죄 경제 가중에 관한 법률 처벌로 가중처벌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은 그런 사고는 아니고 백미러를 이제 치고 도주한 거기 때문에 이 건은 이제 뺑소니 중에서도 대물 사고의 이제 미주치 사고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이제 거리를 두고 100m냐, 200m나 300m냐, 뭐 50m냐 거리를 두고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현장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야 되는 의사, 도주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뺑소니 사고를 그러니까 내고 나서 100m 가다가 차량을 멈추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 케이스에서도 1심과 2심과 3심이 달랐습니다. 결과가 다. 1심에서는 이제 유죄를 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했다가 또 대법원에서 또 유죄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주 고의가 있었느냐. 있었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것도 보면은 200m를 갔으면은 차량을 운전해서 200m 갔으면 대략 한 10초 정도 갔을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10초를 운행하면서 자기가 사고 낸 걸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갔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인식을 못했으면 문제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입증이 어려운 거고 200m를 갔다고 하면은 200m 간 것이 충분히 그 200m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불구하고 안 멈췄다. 이건 도주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하게 100m, 200m 짧은 거리를 갔냐 안 갔냐 따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현장을 벗어나는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경찰에서 만약 이 부분 때문에 거리 짧아가지고 뺑소니 아니라 본다면은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다퉈보시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분이 네네. 사고를 낸 거를 아셔요. 네네네. 사이드 미러가 접혔기 때문에 상대방 사이드 미러가 접혔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접혔기 때문에 사고를 내신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섰는데 섰다 다시 그러니까 앞에가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차들이 정차돼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세울 때 빨간불이라서 차들이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섰다가 다시 출발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다시 서셨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제 이제 블랙박스 이런데 번호가 다 찍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가면 진짜 도주죄가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블랙박스가 지금 원래는 제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이게 제대로 안 찍혔었는데 이게 나중에 찍힌 거. 근데 이분들이 저를 솔직히 말하면 뭐 같이 도로에 주행을 하다 사고 났다는 식으로 나중에는 말을 바꿨더라고요. 예예예. 블랙박스 제출을 안 하시고 거기 3명이었기 때문에 그 3분이 입을 맞추셔가지고 저를 좀 모함을 했는데 제가 블랙박스를 이제 찾아서 복원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섰다가 도망을 갔고요. 예예. 섰다가 다시 그러니까 출발을 다시 했어요.
그분은 차를 이쁘게 세우려고 했다는 핑계를 대시는데 다시 가시려다가 가면은 진짜 이게 뺑소니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쓰신 것 같거든요. 그때는. 네네네. 네. 그리고 자기가 사이드미러를 친 거를 아세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저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 아들이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자기가 사이드미러를 친 것도 얘기를 하셨고 친 거 알고 있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한테 욕을 한 것도 녹음이 다 되어 있고요. 녹취한 걸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다행히도. 네네네. 네. 뺑소니 부분은 이제 거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담당 경찰관이 짧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뺑소니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굉장히 단순한 어떤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100m, 200m 타고 갔을 때 그 시간과 그다음에 주행 속도, 그다음에 더 나가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경찰서 판단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변호사님께서 네네. 설명해 주신 바로는 그러니까 모욕죄라든지 이제 폭행 미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녹취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뺑소니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대방의 이제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진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랙박스까지 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불리하게 좀 돌아갔었어. 그분이 이제 음주 운전이라는 그 벌금이 있으니까 저한테 덤탱이를 막 씌우려고 저희가 좀 치닫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폭행 미수도 우리 아들을 때리려고 달겨드는 걸 제가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이분이 맥죄란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모욕죄 해당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한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접수 자체도 안 해주고 지금 폭행 미수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그건 폭행 미수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일단은 경찰에서 들어보신 그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변호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해결책대로 조금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이거 방송을 근거로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신고 줘서 다시 하려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변호사도 된다는데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말을 해달라. 네, 부디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억울하신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상담 내용에. 짧게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뺑소니 해당 여부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 판단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쵸. 제가 볼 때는 이제 혼자서 하시기는 부담되시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고동단이라 찾아가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폭행 미수나 이제 모욕죄는 녹취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대로. 참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고민인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도용당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요.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데다가 제가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분증 한 장으로 대출이 이렇게 쉽게 나온 건지도 기가 막히고 제가 이걸 갚아야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말 개인 회생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결혼 준비하다가 정말 날벼락이네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도 제가 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정말 결혼 준비 좋은 소식을 들리는 와중에 이렇게 낙담할 만한 또 소식이 같이 들려오신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신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한 케이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하신 거는 이제 신분증을 분실한 잘못밖에 없는 분실한 거거든요. 것밖에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그 제3자가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그거를 은행에서 대출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직접 신청한 게 분명히 아니다. 근데 신청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 피해를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보통 형사상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우선적으로 형사 절차를 밟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일단은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딱 결과가 나오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제출한 게 아니라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순서는 고소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신분증 분실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신분증 분실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신분증 분실하면 동사무소 가셔서 재발급 신청 받으시잖아요. 그 재발급 받은 신청 내역을 동사무소 발급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대출하지 않았다. 내가 그 대출 이런 시점에는 나는 신분증이 없었다. 거꾸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네. 너무 그건 기본적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거는 내가 대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내가 네네. 개인 회생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산 신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계셨어요.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개인 회생 신청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제가 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아니긴 한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인회생까지 갈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권한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되는 건데 무권 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125조에 보면은 대리권을 피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신분증 분실한 것만 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도용자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대출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표시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피원 대리가 그러니까 외관 창출 책임이라 하는데 피원 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 지금 저축은행에서 우리 질문자 분께 대출 책임 있다고 뭐 얘기했다 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사안 같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회생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있죠. 요건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간에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파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걸 말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생은 파산은 내가 완전하게 면책되는 것에 비해서 회생은 일정 부분 비율로 축소해서 그 탕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채무를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이고 내가 그 채무를 평소에 갚지 못하는 채무를 갚을 상황. 능력이 있다. 이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상담자분의 사연과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했지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상담자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전혀 걱정할 네, 사안은 나는 아니라고 신분증을 봅니다. 분실한 잘못밖에 없다라는 것만 좀 네.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간결하게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이 상담 전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전병덕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